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우선 워싱턴으로 전화 연결해서 한면태 특파원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이 조 바이든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지금 사실상 확정이 됐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좀 따라잡아서 동률을 기록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제 네. 이 새로운 판세는 어떻게 좀 나오고 있는지요? 네, 역시 뭐 경선이 조기에 끝났기 때문에 재대결이 사실상 확정됐는데, 그래서 11월 5일 대선 때까지 8개월간의 대장정이 이제 막 스타트를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역시 이번 초반 분위기를 어떻게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피니시 라인 결승선에서 역시 올인해서 잘 먼저 1등을 끊어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초반 분위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좀 밀려왔었는데 새로운 3월 들어서 나오는 그 여론조사들은 거의 동률도 있고 앞선 것도 있고 뒤처진 것도 있는데 그 차이가 1, 2포인트밖에는 나지 않는 접전 양상으로 이제 뒤바꿔 놓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가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에머스 대학이 내놓은 3월의 현재 지지율을 보면은 45대 45 동률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에머슨 대학이 가장 최근에 3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의 조사를 한 것은 또 49대 51. 바이든 대통령이 2포인트 앞섰다. 그러니까 추세가 지금 앞서는 것으로 역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 에머슨 대학의 그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또 이코노미스트가 3월 3일에서 5일까지 한 것은 44대 42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요. 우리가 많이 아는 그 모닝 컨설트의 3월 1일에서 3일 사이까지의 조사는 43대 44.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1포인트 앞선 것으로. 근데 1, 2포인트는 말 그대로 동률과 마찬가지로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누가 이기고 있다고 해도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접전 양상으로 뒤바뀐 그런 추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앞으로 반영이 될 것이 바로 연도 새해 국정연설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이 상당히 그 신경을 썼겠죠. 여러 가지 에이즈, 나이 그 고령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일축하려는 듯 말 그대로 에너제틱했다. 상당히 그 힘찬 에너지가 그 넘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샤우팅하는 그런 외치는 함성 소리 같이 이제 근 1시간 68분 동안 할 연설을 했고 또 말도 어떤 때는 굉장히 빠르게 했거든요. 네. 이건 아마 계산된 그런 그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그 평가도 좀 다르지만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그 새해 국정연설로 점수를 많이 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요. 이것이 반영된다 그러면은 또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해 국정연설은 2,700만 명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청자들은 역시 그 대선이 있고 고령 리스크가 이걸 지켜보려는 그 미국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3,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래도 후한 점수를 받는다 그러면은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 아직은 이런 그 평가를 받아서 지지율을 더 올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관측도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번에 이제 본선 재대결을 출발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출정에 나서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접전 양상 항상 시작할 때는 이렇게 거의 접전 양상으로 다시 뒤바뀌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말로 진검승부에 돌입한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초반 그 선거 유세를 하면서요, 뭐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명 거론은 물론이고 막말이 동원된 조롱, 비난, 뭐 인신 공격 이런 게 난무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뭐 선거 전략인가요? 아니면은 그렇죠. 뭐 바이든 대통령 저 새 국정연설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용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트럼프 자신의 라이벌이자 전임자 라이벌인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한 번도 직접 거명을 하지 않은 채 내 전임자 내 전임자라는 말을 13번이나 외쳤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는 극명하게 그 대조를 하면서 다 망쳐놓은 그런 데서 지금 본인이 취임을 해서 되살려놨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을 보는 시각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4년도 맡겨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비전도 완전히 다른데요. 이게 이제 미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서고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 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 미국 컨트리가 상당히 그 전 세계에서 이제 부러움을 사는 그런 나라다. 그것이 이제 그전에는 크라임, 범죄도 높아지고 바이러스 사태를 겪었었는데 이런 데서 이제 탈출을 해서 미국 경제가 사실 뭐 수치상으로는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의 전임자는 대통령의 가장 기본 이제 임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바이러스 사태에서도 미국민들을 케어하는 것인데 그 케어를 하는데 실패했다라고 비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도전자이기 때문에 지금이 안 되니까 내가 나섰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미국 우리의 컨트리는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아주 센 단어로 맞받아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 아예 바이든 미쳤다 뭐 이런 소리까지 쓰고 항상 좀 강한 단어를 구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앞으로 4년 내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상당히 상반된 비전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는 모든 미국인들을 위한 미래다. 그래서 자기는 모든 미국인들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이제 분열적인 그런 정책은 쓰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역시 지금 미국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은 최대한 추방하겠다고 얘기를 먼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미국을 죽어가고 있는 미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아주 나쁜 사람들, 불법 이민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국경을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들을 최대한 추방을 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구호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것이 바이든 전 대통령은 좀 브라이트한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브라이트한 그런 현상, 밝은 현상이나 비전을 내놓는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크 비전 또 지금 잘못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그게 얼마나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서고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실질적인 승부에서는 사실 선거인단을 누가 많이 차지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지금 후보는 어디서 어떤 계산을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보십니까? 대략 전통적으로
매번 6지역 내지 7지역에서 승부가 갈리거든요. 네. 이번에도 6대 경합지라고 얘기하다가 지금 은근슬쩍 노스캐롤라이나 한 곳이 더 추가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7대 경합지인데요. 뭐 잘 아시는 대로 펜실베니아,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의 뭐 출생지이기도 하지만은 항상 이 펜실베니아를 지난 4년 전에도 엄청나게 방문을 많이 했거든요. 펜실베니아를 잡지 못하면은 결코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는 게 바이든 측의 그 판단인 것 같습니다. 펜실베니아 7대 경합지 중에서도 선거인단이 19명이나 걸려서 가장 큰 표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지금 1월과 2월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0.8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뭐 0.8포인트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물론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펜실베니아에 공을 들이고 2016년에는 바로 이런 펜실베니아, 또 미시건, 위스콘신 이런 곳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 전통적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놓은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첫 번째 당선됐을 때의 그런 전략의 성공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조지아도 16명으로 두 번째 표밭인데 여기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구설도 있지만은 6.5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세 번째가 바로 미시간인데 15명이 걸려있는 미시간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3.6포인트는 앞서는 것으로 1, 2월 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3월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셔야 될 거고요. 노스캐롤라이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5.7포인트, 애리조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5.5포인트, 위스콘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1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시속 게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바다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7.7포인트 이 앞서는 곳에 나와서 7대 경합지 중에서 펜실베니아 한 곳을 제외하고 모조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은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70명을 얻어야 되는데 계산이 이제 맵을 놓고 항상 계산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려면 펜실베니아하고 이 7대 경합지 중에서 동부에서 선거 먼저 끝나는데 투표가 먼저 끝나는 지역부터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됩니다. 펜실베니아 이기고 미시간을 이기고 위스콘신을 이기면은 270명이 됩니다. 그 전통적인 민주당 아성을 다 이긴다고 봤을 때요. 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뭐 바이든 쪽으로 간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텍사스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런 기존의 아성을 제외하고 이 7대 경합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하려면은 펜실베니아 이기고 미시간 이기고 이 위스콘신을 이겨야지만 270명이 되는데요. 지금 미시간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미시간이 왜 그러면 이제 미시간에 20만 명 이상이 이 아랍계 또 무슬림계가 가장 많이 몰려 살고 있는 중에 하나가 바로 미시간하고 미네소타 아니었습니까? 네. 여기서 지난번에도 uncommitted, 그러니까 지지를 유보하는 그런 민주당 경선에서 그런 표가 무더기로 쏟아진 겁니다. 네네. 미시간에서 13%, 미네소타에서 네. 19%나 쏟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잃으면은 뭐 재선은 물 건너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여기에 맞춤 전략을 짜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네.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모시고 어제 있었던 아카데미 시상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우선 아카데미 시상식
다들 어떻게 보셨죠? 보셨습니까? 네. 네.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네. 예, 재밌게 봤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애정의 눈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 의미는 뭘 담고 있나요? 애정의 눈으로 보셨으면 뭐 예를 좋겠다는 들어서 말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이제 후보자죠. 네. 뭐 그 마지막에 트위터 이제 했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politically incorrect하고 옳지 않고 뭐 지루하다 이런 지루한 역사상 이런 아카데미 시상식 얻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는 그거 참 재밌게 봤어. 재밌었고 또 그리고 얼마나 멋있어.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트위터를 올렸다는 그 자체를 노골적으로 까고 얘기하니까 그거 참 그렇죠.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그야말로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여유로움이라든지 맞아요. 재치스러움이라는 게 스스로에 대해서 웃을 수가 있고 코미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오펜시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이지 않도록 맞아요. 이런 풍자를 좀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어제 이제 사실은 좀 그런 걸 보면서 아카데미답다 너무 재밌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네. 뭐 분위기상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 좀 획기적인 사건들도 몇 가지가 네,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재미있는 해프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 지미 캐머런인가 네. 저 진행자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네 번째 들고. 오스카 시상식이죠. 아. 굉장히 여유롭고 그리고 또 아까도 저희가 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오프닝도 굉장히 좋았어요. 저 상당히 오프닝이 좋았어요. 네. 그 옛날에 그 이 밥 호프가 하던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저 지미 캐머런이 아주 여유가 있고. 그럼요. 그다음에 그 하는 그 주제 자체가 타픽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저 노조들의 그 네. 승리라든지 뭐 이런 네. 걸 얘기하면서 그 뭐 칭찬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걸 하는데 저는 아주 그 저 이 아카데미상 시상식 초반에 야 이게 지금 이제 아카데미상이 정말 옛날식으로 정말 다시 뭔가 좀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제가 느꼈던 어제 이제 감정은 어떤 거였냐면 세대 전환이 완전히 되고 있구나.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품상 시상을 하는데 나왔던 이제 시상 후보 프레젠터죠. 네. 그리고 감독상에 스티븐 스필버그라든지 알파치노가 나왔는데 뭐 알파치노 이 얘기는 또 한번 나오겠지만 정말 그야말로 많이 늙었구나. 근데 사실은 보는데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반가운 그래요? 거예요. 네. 실제로 영화 스크린상으로 알파치노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까? 물론 어제 이제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만서도 이제 그런 것 정도도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반가운 얼굴들이고 그들이 나서서 이제 후배들 이번에 후보작에 올랐거나 후보자들로 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와 완벽하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구나라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어제 호스트도 이런 말을 했죠. AI가 아직까지 배우들을 교체하지 않았다. 다행이다. 그런데 이제 더 아름답고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교체하시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것도 아마 그런 연장선이 아니었나라는 재치 있는 호스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펜하이머가 7개 네. 부분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의 예외는 없었습니다. 네, 예외는 맞습니다. 없더라고요. 네. 네, 크리스토퍼 작품상. 놀란 감독이 감독상을 받았는데 네. 저는 이게 처음 받은 거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그전에 수상한 적이 없었나 하고 봤더니 맞습니다. 이번이 처음 감독상을 후보에는 받았어요. 그동안 올랐는데 이제 예. 드디어 작품 감독상으로 이제 후보에 여러 번 올랐고 또 작품상 후보에도 여러 번 올랐었지만 이번에 네. 드디어 이제 예. 감독상을 받게 되면서 작품상도 종지부를 받고. 딱 찍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그야말로 좀 실험적인 상업 영화의 감독이었다 헐리우드에서라고 이야기됐던 부분들 거론됐던 부분들이 이제 오늘 어제로서 마침표를 딱 찍었다. 인정을 받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왜 그동안은 상복이 없었어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작품들은 굉장히 훌륭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약간 경계에 좀 있죠. 네. 아시다시피 이게 상업 영화는 상업 영화인데 찍는 방식도 아직까지도 실제로 필름으로 찍고 있고 네네. 그리고 서사 자체가 굉장히 긴 서사인데 예. 또 주제 자체는 또 상업 영화 쪽에 가까이 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계에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낯설면서도 하지만
가지고 싶은 어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번에 사실 그동안 공이 혁혁했죠. 헐리우드에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공이 혁혁했고 그리고 또 좋은 배우들을 발굴한다라든지 좋은 소재를 발굴하고 또 디렉팅 연출의 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근데 뭐 그렇다고 그러면은 수상을 하지 못하면 좋은 감독이 아니냐 또 그거는 아닙니다만서도 아닌데, 네. 예, 크리스토퍼 놀란으로서는 이제 서력을 다 회복했던 그런 해가 그런 아니었나라는 것 생각이 같아요. 듭니다. 저는 어제 그러면서 그 엠마 스톤이 여우주연상을 받는 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이야 우리 문선영 씨가 좋아하겠구나. 조금 행복했습니다. 의외였어요, 그렇죠? 네. 엠마 스톤이 받은 게 맞습니다. 네. 우리 문선영 씨는 뭐 참 그 영화 Poor Things를 참 좋게 보셨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네. 그 사람이 받는 걸 굉장히 좀 아마 좋아하셨을 것이다라는 네. 생각했는데 사실 다른 영화상에서는 다른 여자가 항상 받아왔잖아요. 맞습니다. 아. 근데 엠마 스톤이 굉장히 그러니까 아끼는 배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들 중에서도 스타들이 아끼는 그리고 헐리우드에서도 제작사들도 아끼는 배우 중에 하나가 엠마 스톤이거든요. 엠마 스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라라랜드라든지 네. 뭐 이런 영화를 통해서도 실제로 스팟라이트를 받았던 배우이고 그리고 뭐 스파이더맨이었죠. 이런 네. 영화들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아역 배우 출신이라고 아주 어린 아역은 아니었지만 초창기부터 이제 그런 탄탄하게 연기의 그 대로를 쌓아왔던 굉장히 탄탄한 배우예요. 근데 엠마 스톤이 이 Poor Things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됐냐면 그 한 획을 긋게 된 게 기존에 그냥 러블리하고 유쾌하고 발랄하고 이랬던 헐리우드의 그 많은 아름다운 여배우, 재치 있는 여배우 중에서 와 이렇게 시리어스하면서도 코믹한 연기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리고 사실은 매니아층이 좀 즐길 만한 그런 연기력을 폭발을 시켰던 게 바로 이 Poor Things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실제로 굉장히 감사한 역할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미 있는 작품이었고 그리고 헐리우드에서도 와 이 친구 진짜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카리스마와 연기력을 이제 갖췄구나라고 인정을 받은 게 아닌가 저는 굉장히 바람직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나무 조연상을 받았던 로버트 네. 다우니 주니어도요. 맞아요. 이 사람도 오스카상 처음 받았대요. 처음이에요. 그동안 연기 역사만 하더라도 거의 40년, 50년 네. 가까이 되는 역사였고 그리고 네. 여러분들 1980년대부터 로버트 다우 주니어는 그야말로 청춘 스타로 데뷔를 해서 네. 저희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이 배우가 나온 작품들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약물 중독이라든지 마약 리헵이라든지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어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제도 하더라고요. 아, 네. 서로 코 만지면서. 네, 어제도 하더라고요. 어제 사실 로버트 다우 주니어가 그리고 나서 애프터 파티에 참석하지 않은 걸로 좀 나와요. 그래요? 네, 근데 뭐 그게 기분이 나빴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보다는 나는 이제 다 할 바 다 했어라는 식으로 이제 익혀질 정도로 굉장히 쿨하죠. 네. 그리고 드디어 조연상이었긴 했지만 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았던 배우가 여러 가지 이제 서력을 딛고 나서 조연상 아카데미의 상을 받았다라는 거는 큰 의미가 있다. 기뻤습니다.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죠. 워낙 문제가 많아서 그런데 그걸 극복을 하고 아카데미상도 수상을 하면서 또 아내에게 정말 고맙다고 또 수상 아니 소감도 근데 얘기해서 사실 이번에 오펜하이머 중에서 잘했죠. 조연상은 네. 그거는 저도 이의 없어요. 잘했거든요. 비교할 바가 네. 안 되죠. 비교할 네. 바가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받는 건 뭐 완전히 그건 뭐 따로 당상이었고. 네, 그리고 사실 로버트 다우 주니어의 그 마약 그 과거는 사실 되게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이후에도 근데 아이론맨을 뭐 어저께도 통해서 사실은 뭐 서로 네. 웃으면서 잘 그렇죠. 넘겼죠. 잘 저는 뭐 넘겼죠. 그런 정도의 코멘트나 그 정도의 어우. 반응은 저는 좋았다고 봐요. 그런 게 있어야지 아카데미 그럼요. 시상식이다라는 정말로 소맨십인 거죠. 네. 그래서 약물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네. 영웅으로 떠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저는 좋습니다. 어저께 그 보면서 또 하나 감동적인 장면이 이 20 Days in Mariupol 네네. 그 다큐멘터리 상 받은 네네. 이제 그 누굽니까 우크라이나 감독이 나와서 그렇죠. 이제 그 네. 우크라이나 네. 얘기를 하는데
그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말이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사실은 그 선셋대로에서 지금 가자 지구하고의 그런 평화 문제 때문에 이제 시위들도 좀 시위들도 있었거든요. 네, 예. 맞아요. 바깥에서는 또 장외에서는 그런 일도 또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아카데미 자체가 정말 영화제에서의 그러니까 영화 시상식의 꽃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지만 가장 이벤트다운 이벤트라는 게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쇼맨십적인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맞아요. 가장 집약적인 엔터테인먼트의 정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가 바깥에서도 안에서도 그리고 또 무대 바깥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그리고 또 트위터 상에서도 맞습니다. 그랬는지랑 보면은 어제 정말 저는 아카데미 시상식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게 빨간색 바탕에 네. 그 손바닥 그려진 옷핀이 네,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것도 또 이 맞습니다. 가자지구의 전쟁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의미라고 해서 그 참 의식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제 쇼킹했던 거는 알몸 사건이었어요. 근데 너무 재치 있지 않았어요? 불안불안했는데 그게 더더구나 의상상 수상자란 그렇죠. 말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죠. 네, 맞습니다. 옷이 무슨 필요가 있어? 맞습니다. 네, 우리 몸이 옷인데. 네. 맞습니다. 사실은 네. 이게 1974년도에 로버트 오펠이라고 이제 예전에 영화에도 출연했던 사람인데 미술 그 아트 갤러리 저기 그 오너이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셀러브리티 중에 한 명이었죠. 그 사람 1974년도에 나왔죠. 빨가벗고 네, 이제 맞습니다. 그 했던 것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패러디를 패러디한 한 건데 거는, 네. 어제 존 시나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존 시나 하면은 그 레슬러잖아, 프로 레슬러. 출신이라면서요. 그런데 이 네. 친구가 굉장히 몸이 대단하고 멋있더라고요. 아름답더라고요. 네, 근데 몸이. 이 친구의 몸도 그렇지만 캐릭터 자체도 네. 본인의 스스로에 대해서 농담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여유로운 사람인데 네. 어제 나와가지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고도 나중에 그 가운을 입혀줬잖아요. 가운을 그것도 입혀줬잖아요. 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네. 우리는 봤는데 가릴 거 다 가렸더라고요. 아이, 그럼요. 보니까. 그거 만일에 그거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그 네. 70년대 나왔던 사람은 다 그냥 보였죠. 다 보였죠. 다 보여주고 갔었어. 근데 네.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근데 그거 아주 쇼크였어요. 얼마나 네. 웃었는지 배를 붙잡고 웃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슴이 뭉클했던 거는요. 이성균 배우의 그렇죠. 모습을 시상식에서 볼 수가 있어서 가슴이 좀 네. 뭉클했습니다. 그 항상 해마다 그 이제 그 해에 사망을 했던 아카데미 맞아요. 회원들에 네. 대해서 이제 추모하는 그 그렇죠. 시간을 메모로. 갖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성균 씨 네. 얼굴이 지나갔는데 예. 되게 숙연해졌죠. 그리고 또 저희한테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배우였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그 화면 보시면서 예. 그리고 또 한국 배우가 또 이렇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목받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네. 가슴 더 뭉클하다 이런 분들도 지금까지 계셨을 겁니다. 그렇게 오래 이제 돌아가신 분 화면 자료에 한국 배우가 나온 게 처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 처음이죠. 네. 처음이죠. 처음일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배우 조합 시상식에서도 고 이성균에 대해서 추모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더 의미가 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그다음에 어제 또 색다르게 보였던 게 그 이 나무 주연상, 나무상들, 네네. 여우상들 이렇게 네. 배우들 상 줄 때 각각 먼저 받았던 그 이 수상자 5명이 네. 나와서 네. 올해의 이 후보자들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는 장면. 그건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았어요.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올해가 첫 번째는 아닌데요. 좋았고 다만 그 저는 조금 약간 이제 그 이제 기획면이죠. 기획면에서는 굉장히 좋았고 그 기획을 딜리버리하는 이제 여 배우들이 소개를 조금 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네. 스크립된 그런 맞아. 그런 소개다 면이 좀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름들이 앞에 나와 버리게 되니까 후보자들이 이름이 앞에 나와 버리게 되니까 좀 저게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지라고 해서 나중에 후보가 이제 거론이 됐었으면은 좀 더 드라마틱한 아하.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기획자에게 좀 전달을 하고 싶은 그런 포인트였었습니다. 기획자한테는 이런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 흑인이 꼭 흑인을 얘기를 해주고 백인은 백인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좀 섞으면 어땠을까? 맞아. 네. 왜 저거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야 조금 의도는 좋았고 기획도 좋았는데 네. 조금 디테일한 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각이 기획은 좋았는데 네. 한 30% 정도 부족했던 점들이 글쎄요. 좀 있었다. 그러니까 네. 미숙했던 분이죠. 아, 그리고 또 네. 알파치노의 그런 나중에 시상식 때 알파치노가 이제 거론을 하는 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러다 실수하는 거 아닌가. 근데 본인도 말을 하고 나서 사실 후보작들을 거론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딱 그 작품 자체가 당선작이었단 말이죠. 네. 우승작이었는데 본인도 굉장히 나중에 여러분들 녹음 그 방송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알파치노가 어제 사실은 정신을 좀 잃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실수를 사실은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음악이 깔리면서 이제 그 무대에서 다 일어서기 시작하면서 그냥 자세하게 매끄럽게 넘어가게 된 거였죠. 네. 불안불안하더라고요. 나와서 무슨 저 데킬라도 나눠주고 그러고 막 그럼요. 마시고 그랬으니 나 분명히 취했을 거예요. 식전에 정말 뭐 파티 난리가 아닌데 네. 그 상황에서도 뭐 잘 마무리됐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어제 아카데미상은 저는 오랜만에 보면서 오랜만에 예전의 느낌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상당히 좋았어요. 네. 네. 그거 1시간 일찍 시작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거 참 좋았습니다. 아, 그거 네. 더더구나 우리처럼 이 밤에 일찍 자야 되는 사람들은 아주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심장내과 전문의 조재영 박사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뭐 나오는 뉴스 들어보면 돼지 심장을 이식한다라는 얘기들도 이제 가끔 막 나오고 있고 한데 이게 왜 하필이면은 돼지의 심장일까요? 아, 예. 다 아시다시피 이제 심장 이식은 말기 심부전 환자들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치료법인데요. 네. 이제 심장 이식을 하기 전에 심부전으로 진단을 받으시면 5년 생존율이 5년 사망률이 75%에 이르릅니다. 그 말은 네. 4분 중에 심부전으로 진단을 받으시면 3분 가량은 5년 안에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만에. 예, 그래서 이 심부전이라는 질환이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고요. 그래서 이 심부전의 치료법으로 심장 이식이 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심장은 이제 콩팥이나 간과는 달리 생체 이식이 불가능합니다. 그 말은 이제 심장을 기증을 하게 되면 본인은 심장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뇌사자 심장 이식 기증에 이제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뇌사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심부전 환자들이 심장 이식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심부전 환자들에게 안전한 심장을 제공할 수가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생각해낸 게 동물 심장 이식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돼지가 정말 인간과 유전자가 굉장히 가깝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돼지의 그런 신체의 사이즈가 인간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네. 사이즈가 심장에 같다고요? 예. 이제 너무 심장이 커도 이제 이 사람의 흉곽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렇겠죠. 그리고 또 너무 사이즈가 작아도 너무 크기가 작으면 안 되니까 인간과 비슷한 사이즈의 심장을 찾다 보니까 이제 돼지가 각광을 받게 된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왜 그러면은 원숭이 심장은 안 되냐? 원숭이가 이제 사람과 굉장히 유전자가 가까운데 원숭이 심장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원숭이 심장은 그 윤리적으로 한계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숭이 실험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원숭이 유전자 조작이나 원숭이 심장 연구나 이런 거는 FDA에서 굉장히 많이 제약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돼지 심장 쪽으로 저희가 눈을 돌리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심박동수가 되겠는데요. 네. 이제 포유류의 심장을 연구하게 되면요. 사람과 심박동수가 가장 가까운 게 돼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분당 60회에서 100회 정도로 심장이 뛰게 되는데 돼지 같은 경우에도 70회에서 120회로 굉장히 사람과 비슷하게 심장을 뛰게 되고요. 네. 만약에 사이즈가 작은 이제 저희가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실험실 쥐 같은 경우에는
심박동수가 200에서 300회에 이릅니다. 분당.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심장과는 매우 다르게 심장이 뛰고 있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동물 중에 사이즈가 큰 코끼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심박동수가 분당 20회에서 30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 심장과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돼지 심장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 돼지는 동물이고 사람은 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돼지 네,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면은 면역 거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많이들 질문하시는데요. 예. 일단 돼지 유전자와 사람 유전자가 비슷하다고 해도 돼지의 심장을 사람에게 바로 이식을 하면 보통 하루 이틀 만에 급성 면역 거부 반응으로 그 이식한 심장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돼지 심장을 인간에게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면역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억제하는 게 필요한데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가 드렸다시피 그 크리스파 캐스9과 같은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서 이 동물에 있는 그 면역을 유발하는 항원을 억제함으로써 유전자를 변형함으로써 인간에게 이식을 했을 때 인간이 그 동물 심장에 대한 면역 거부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이런 동물 심장 이식이 인간에게 가능하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 사람에게 이식한 경우에 그 성공률 퍼센티지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예, 이 동물 심장 이식은 아주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두 번째 환자가 이제 동물 이 유전자 변형 돼지 심장 이식을 받았는데요. 그게 작년 10월입니다. 작년 10월에 두 번째 환자가 이식을 받았고 첫 번째 환자는 2022년도 1월 달에 이식을 받았는데요. 네. 첫 번째 환자는 2022년도 1월 달에 이식을 받고 한 8주 정도 생존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식을 받은 작년 9월에 받은 환자는 한 6주 정도 생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존 기간만 따지면 6주, 8주 정도 한 2달 정도가 되겠고요. 근데 이 돼지 심장 이식이 굉장히 희망적인 게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면역 거부 반응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돼지의 심장을 이식을 했을 때 면역 거부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다른 기술을 발전시키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 돼지 심장 이식이 굉장히 미래에 촉망받는 그런 치료법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6주, 8주를 위해서 그렇게 대규모의 수술을 한다는 것도 좀 그게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리고 말이죠. 왜 인공 심장을 차라리 이식하는 게 낫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인공 심장과 같은 경우에는요, 그 기술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 인공 심장을 했을 때 그 인공 심장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인공 심장은 정말 한 몇 개월 내에 심장 이식을 기다리면서 하는 시술이지 인공 심장으로 평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심장 이식의 역사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1967년도에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했을 경우 남아공화국에서 있었죠. 예, 맞습니다. 1967년에 남아공에서 첫 심장 이식의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과학자들과 의사분들이 이 기술을 계속 발전을 시키면서 또 1980년대에 이제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면역 억제제가 개발이 되면서 이 심장 이식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아주 초기 단계, 지금 2명밖에 시도를 안 했는데 6주, 8주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아, 그래요. 앞으로 저희가 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면역 억제제를 잘 쓰고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10년 안에 이 기술이 굉장히 각광받는, 그리고 또 이제 심부전으로 고통받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뉴스거든요. 왜냐하면 심부전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은 정말 한 오늘 내일이 멀다 하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이 기술이 많이 발전되면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치료법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돼지 심장 이식 수술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 아직 2명밖에 이제 진행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면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이제 질문의 결을 잠깐 틀어보겠습니다. 앞서 원숭이 얘기하셨잖아요.
네. 예, 원숭이는 사람과 유전자가 굉장히 가까운 동물인데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원숭이 심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만약에 원숭이 심장을 이식을 하게 되면 돼지 심장보다는 좀 더 상황이 좋아지게 될까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보기에는 유전자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 확신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인간이랑 그렇게 가까운 원숭이를 실험실에서 이렇게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그리고 원숭이 이제 이런 심장을 이식하게 되면 굉장히 원숭이를 많이 희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FDA나 여러 가지 윤리기관에서도 굉장히 까다롭게 네. 심사를 하고 예. 그런 과학의 발전이 굉장히 더디어지기 때문에요. 나름 이렇게 좀 제약이 덜한 이런 네. 돼지로서 일단 연구를 시작한 건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고요. 또 연구를 하다가 난관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좀 더 좋은 그런 동물을 찾다 보면은 원숭이까지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제약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FDA에서 예.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쪽은 앞으로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기술이 더 나날이 더 발전을 할 텐데 인공 심장 기술이 더 발전할까요? 아니면 돼지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기술이 더 발달하게 될까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군요. 제가 보기에는 인공심장이라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예. 예, 아무리 이제 인간의 기술이 뛰어나도 그 예. 기술에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공심장보다는 아무래도 유전자 변형 동물 심장 이식이 조금 더 많이 각광을 받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평소에 심장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 좋은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예. 제가 보기에 이제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 뭐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런 네. 분들은 약을 잘 드셔서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에 3-4번 꼭 음흠. 30분, 40분 이상씩 꾸준히 운동을 하셔야 심장이 건강해지니까 네.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 운동 꼭 신경 운동.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심장내과 전문의 조재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